1961년 5월 스위스 퀴스나흐트 호숫가. 86살의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취리히 호수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인의 영혼을 찾아서라는 원고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오전과 같은 법칙으로 살 수 없다. 오전에 위대했던 것이 오후에는 하찮은 것이 되고 오전의 진리가 오후에는 거짓이 된다. 이 문장은 그가 평생 관찰해온 수천 명의 환자들, 특히 40살 이후의 중년과 노년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은퇴합니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멈춥니다. 은퇴라는 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평생 익숙했던 명함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회사에서의 직함과 역할이 증발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융은 1930년대 후반 55살의 한 기업 임원을 상담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회사에서는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융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이 대화는 융의 핵심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 즉 오전은 바깥을 향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야망이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오후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릅니다. 융은 1933년 런던에서 열린 타비스토 클리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살 이후의 환자들이 겪는 문제는 대부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성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시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이 청년기에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년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대 초 융은 75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68살의 전직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융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정체성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교사, 의사, 회사원, 사업가, 부모, 배우자. 이런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직장은 떠났고 사회적 책임도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인가? 융은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1944년 심장마비로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69살이었던 융은 임사체험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멀어지며 내 삶 전체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쓴 책들, 내가 만난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역할도 성취도 명성도 아닌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 이 경험 이후 융은 더욱 확신을 갖고 인생 후반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남은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승진을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1952년 취리히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융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해가 정오에 가장 높이 떠오른 후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해는 오전 동안 빛을 모아 세상을 비추고 오후에는 그 빛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오후에는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또한 인생의 오후를 수확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우리도 인생 전반부에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후반부에 거두어들입니다. 그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성화, 즉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취미나 여행으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오후를 오전의 연장선으로 살려고 하면 당신은 공허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깥의 성취가 아니라 안의 발견입니다. 1957년 융은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열린 테리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노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노년에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힘이라면 노년은 지혜입니다. 힘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지혜는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노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기는 생산성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은 첫 번째 단계로 멈춤을 제안합니다. 평생 달려왔으니 이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1960년 융은 85살의 나이에 기억, 꿈, 사유라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독, 청년기의 방황, 중년의 위기, 그리고 노년의 통찰. 이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 이야기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어 나타나려 하고 인격도 무의식으로부터 발달하여 의식의 빛 속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정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에 가려져 있었고 의무에 묻혀 있었고 바쁜 일상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 바로 지금이 그것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은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며 공허함과 싸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융이 제시하는 새로운 여정, 즉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익숙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낯설고 두렵지만 진정한 평화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사람이 오전의 프로그램에 집착한다면 그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기 있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면 그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깊이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을 통합하여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1912년 가을 융은 37살의 나이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결별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깊은 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고 취리히 대학의 교수였으며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치유를 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치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위기는 융에게 평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융은 이 용어를 빌려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얼굴,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얼굴,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얼굴, 친구들 앞에서의 편안한 얼굴,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예의 바른 얼굴. 이 가면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페르소나를 착용해야 합니다. 1928년 여름 융은 53살의 한 은행가를 상담했습니다. 그는 평생 완벽한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살아있는 기계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은행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을 이유도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융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가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입니까? 융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행가가 되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요. 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서 가면과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평생 특정한 역할, 특정한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누구의 부모다, 나는 누구의 배우자다. 이 정의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자녀의 독립과 함께, 때로는 배우자의 상실과 함께 이 페르소나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두려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역할을 제외한 나는 누구인가? 융은 1935년 런던 테비스토 클리닉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곧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능일 뿐입니다. 페르소나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유지해온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상 강해 보여야 했던 사람은 이제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던 사람은 이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통제력을 유지해야 했던 사람은 이제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갑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은 무겁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갑옷을 벗으면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1940년대 초 융은 65살의 한 전직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30년간 군대에서 복무했고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군대는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규율, 위계, 명령, 복종. 이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제대 후 그는 민간인의 삶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화를 냈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질문하지 말고. 자녀들이 의견을 말하면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결국 가족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군인이라는 페르소나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한 인간입니다. 당신 안에는 군인 말고도 다른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대령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상담 끝에 그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놀 때 웃는 법을 배웠고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억압해온 감정, 숨기고 싶은 욕망, 부끄러워하는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림자를 의식의 저편으로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점점 커지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1945년 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융은 70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구 밖으로 떠올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 질투, 교만, 두려움.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였다.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부인해온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이타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자신 안에도 이기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도 약하고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도 실수하고 후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 융은 75살의 한 전직 목사를 상담했습니다. 그는 40년간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처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융과의 상담에서 그는 마침내 평생 억눌러왔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형을 증오합니다. 어린 시절 형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면서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융은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완벽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적인 면, 화가 나고 상처받는 면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정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인정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성인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계몽시키는 것은 그에게 빛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년기와 그림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완성된 자아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어.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 나는 내 그림자를 외면하며 살았어. 이런 후회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융은 1958년 63살의 한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융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느끼는 것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저는 진짜 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그녀와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상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페르소나를 탐구했고 그녀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눌러왔던 분노, 야망, 욕망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을 거치며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몇 주 전 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를 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적어졌고 사회적 역할의 압박에서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시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시가 우리를 진정성으로 이끕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어둡고 짙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자유로워집니다. 페르소나를 벗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1921년 여름, 융은 46살의 나이에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획기적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는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반대되는 힘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서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측면이 있고 모든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측면이 있다. 이 반대 성향을 통합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는 남성 내면의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여성 내면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1930년대 초 융은 62살의 한 퇴직 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법정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살아있는 법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논리와 원칙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이 울면 우는 것은 약한 자의 행동이다라고 말했고 아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렸고 손주가 웃으면 따라 웃었으며 정원의 꽃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당신은 남성성, 즉 논리, 이성, 통제만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여성성, 즉 감정, 직관, 수용성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판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왜 여성성이 필요합니까? 융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양극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상반된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 향하는 힘, 성취하고 정복하고 분석하는 힘입니다. 융은 이것을 남성성의 원리, 즉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로 향하는 힘, 수용하고 양육하고 통합하는 힘입니다. 융은 이것을 여성성의 원리, 즉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인간은 이 두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1936년 가을, 융은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테리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61살이었던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관계를 맺고 양육하고 조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반부, 즉 오전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오후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해야 하고 여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1940년대 중반 융은 65살의 한 전직 간호사를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희생적이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적이 없었고 갈등을 피했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고 친구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하면 화를 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융은 그녀와 자녀들을 함께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 여성성, 즉 양육하고 수용하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 내면의 남성성, 즉 주장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발달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간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융은 이것을 대극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한쪽 극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러 반대편 극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보상 작용입니다. 무의식은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식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무의식은 반대쪽을 활성화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의식적 노력으로 이것을 억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의 힘이 강해집니다. 1950년 봄 융은 75살의 나이에 아이온이라는 복잡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발달 단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4단계로 발달합니다. 첫 번째는 이부, 순수한 본능과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헬렌, 낭만적이고 신미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 영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소피아, 지혜와 통찰을 가진 완전한 여성성입니다. 여성의 아니무스도 4단계로 발달합니다. 첫 번째는 타르잔, 순수한 힘과 육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영웅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자, 즉 교수나 성직자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를 주는 자, 즉 영적 안내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70살의 한 남성 환자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가정주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내에게서 깊은 지혜를 봅니다. 그녀의 직관이 제 논리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융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서 당신 내면의 아니마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72살의 한 여성 환자는 융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저는 남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아니무스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남성성의 힘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이 왜 노년기에 중요할까요? 융은 1952년 퀴스나흐트의 자택에서 열린 소규모 세미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한쪽 성향을 발달시키느라 바쁩니다. 남성은 강해지려 애쓰고 여성은 부드러워지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적 존재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논리와 직관을, 주장과 수용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노년기는 이 통합을 이룰 마지막 기회입니다. 1955년 가을, 융은 80살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감정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논리보다 직관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분석보다 공감이 더 치유적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안의 아니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통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엄격한 성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고 여성이 주장을 하면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회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958년 여름 융은 83살의 한 노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졌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약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융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부드러워지고 아내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강함을 존중하고 배우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부드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몇 달 후 부부는 다시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위협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감정을 표현할 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융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서로의 온전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강하고 필요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필요할 때는 분석하고 필요할 때는 직관을 따릅니다. 필요할 때는 주장하고 필요할 때는 수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융은 1959년 자신의 마지막 주요 저서인 기억, 꿈 사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모든 저작은 결국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대극의 통합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이 모든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개성화이고 이것이 자아실현이며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노년기는 이 통합을 완성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쪽만 발달시켰던 것의 반대편을 이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시간입니다. 내면의 균형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극단적인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슬픔이 압도하지 않으며 기쁨이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정서적 안정이며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측면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을 모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1928년 겨울, 융은 53살의 나이에 중국의 도교 철학서 황금꽃의 비밀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는 취리히의 서재에서 이 고대 텍스트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말하는 만다라, 즉 완전함의 상징이 바로 자신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셀프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일의 종교학자 리하르트 빌헬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는 내가 말하는 셀프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완전함은 내가 추구하는 개성화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합니다. 개성화, 즉 인디비듀에이션은 융 심리학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성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인디비두움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즉 완전히 통합된 전체를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셀프, 즉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1932년 가을, 융은 빈에서 열린 의학심리학 학회에서 강연했습니다. 당시 57살이었던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와 셀프를 혼동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고 셀프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자아는 빙산의 일각이고 셀프는 빙산 전체입니다. 자아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이고 셀프는 진정한 나 전체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자아가 셀프를 발견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1934년 봄, 융은 60살 가까이 된 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적인 화가로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창작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린 모든 그림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그림 같습니다. 융은 그에게 꿈을 기록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예술가는 놀라운 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꿈에서 거대한 만다라를 보았습니다. 완벽한 원 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또 원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빛나는 점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융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셀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다라는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린 모든 그림은 표면적인 것, 즉 페르소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심오는 더 깊은 것, 즉 셀프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술가는 그날부터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융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그는 깊은 내적 위기를 겪으며 매일 환상과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중에 붉은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상태를 그 만다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만다라가 불완전하면 나도 불안했습니다. 만다라가 완전해지면 나는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만다라는 셀프의 표현이고 완전함을 향한 여정의 지도라는 것을. 1937년 여름 융은 62살의 나이에 예일 대학교에서 테리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개성화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셋째,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셀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길이고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프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분만, 성공한 부분만, 자랑스러운 부분만. 하지만 그것은 개성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전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1941년 봄 융은 66살의 한 퇴직 의사를 상담했습니다. 그는 평생 존경받는 외과의사로 살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몇 번의 수술을 실패했습니다.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융은 조용히 들은 후 물었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몇 명을 잃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융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완벽함은 인간의 목표가 아닙니다. 완전함이 목표입니다. 완벽함은 오류가 없는 것이지만 완전함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도 당신의 실패도 모두 당신입니다.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의사는 몇 달간의 상담 끝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전체를,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944년 2월 융은 69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을 하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구를 멀리서 보았고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돌로 된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의사가 인도의 왕 형상으로 나타나 그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융은 다시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나중에 만다라의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 전체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관계, 모든 경험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만다라와 같았습니다. 중심에는 나, 즉 셀프가 있었고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필요했다는 것을. 그것들이 모두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셀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보는 것,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1946년 가을, 융은 71살의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으며 가난과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융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의사, 교사, 그리고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 사람의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융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희생이 지금 그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했고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의미와 진실의 기준으로. 그녀는 몇 달 후 다시 융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셀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1950년대 초 융은 75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80살의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융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고통입니까? 소멸입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융은 그와 몇 주간 만났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젊은 날의 열정, 중년의 투쟁, 노년의 성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하나의 실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항상 진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셀프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이야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노인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가 평온하게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미완성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셀프를 만나면 우리는 완성됩니다. 더 이상 미완의 자아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 죽음은 두려운 소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침표가 됩니다. 1957년 여름 융은 82살의 나이에 현재와 미래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인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만을 수행했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 이 완성을 이룰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페르소나를 벗었고 모든 그림자를 마주했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셀프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1960년 자신의 자서전 기억, 꿈, 사유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점, 즉 셀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노년기에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살.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이고 그것이 바로 셀프를 만나는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1955년 12월 융은 80살 생일을 맞아 퀴스나흐트 호숫가의 자택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를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융은 창밖으로 펼쳐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저녁 무렵에 와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개인을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고 인류의 영혼이며 영원한 지혜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이 평생 탐구한 가장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는 1916년 죽은 자에게 보내는 7설교를 쓰면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41살이었던 융은 깊은 환상 상태에서 고대의 영혼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나는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심층, 즉 집단 무의식입니다. 거기에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 상징, 원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1936년 가을, 융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뱀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뱀에게 물린 적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뱀을 위험한 존재로 경험했고 그 경험이 집단 무의식에 새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이미지, 영웅의 이야기, 죽음과 재생의 상징, 이 모든 것이 집단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의 일부입니다. 1938년 봄 융은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당시 63살이었던 그는 힌두교 사원과 불교 수도원을 방문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겐지스 강변에서 화장되는 시신을 보며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압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집단 무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바다가 됩니다. 이 통찰은 노년기와 죽음에 대한 융의 관점을 결정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죽음을 소멸로 보지 않고 집단 무의식과의 재통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재통합을 준비하는 것, 즉 개인이 축적한 지혜를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의 역할입니다.
1942년 여름 융은 67살의 한 은퇴 교수를 상담했습니다. 그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고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융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중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을 찾아올까요?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교사가 아니라 원로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원로는 지혜를 나눕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살아낸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7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지혜로운 원로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융은 계속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원로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의 집단 기억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선조들의 지혜를, 삶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원로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몇 달 후 교수는 융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제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엽니다.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삶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더 이상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때때로 제 경험을 나눕니다. 그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의 역할입니다. 원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원로의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들이 겪어낸 삶, 그들이 극복한 위기, 그들이 도달한 평화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줍니다. 1948년 겨울, 융은 73살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살았지만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융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요. 그들은 항상 저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모가 아닌 당신에게 이야기할까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저 들어줍니다. 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원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원로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 당신이 들어준다는 것,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1952년 봄 융은 대답받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는 집단 무의식에 추가됩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지혜가 됩니다. 이 개념은 심오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경험, 특히 고통과 성장의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의미를 찾으면 그 패턴은 집단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1956년 가을, 융은 81살의 한 전쟁 참전 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웠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그 기억에 시달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군에 입대하려 하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의미를 찾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는 깊이 감동받았고 결국 군 입대 대신 평화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은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구했습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집단 지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로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융 자신도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1957년 여름, 그는 82살의 나이에 영국 BBC 방송과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믿습니까? 융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압니다. 인터뷰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위로를 받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융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원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융은 이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1959년 봄, 융은 84살의 나이에 자서전 기억, 꿈 사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자 아니엘라 야페에게 구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어린 시절의 꿈부터 노년의 깨달음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남깁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경험으로서 말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개성화 여정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융이 세상을 떠난 후인 196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고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융은 죽었지만 그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고 영원한 원로가 되었습니다. 융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발견한 의미, 우리가 극복한 고통, 우리가 도달한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죽지만 우리의 본질은 전체 속에서 계속됩니다. 1961년 6월 6일, 융은 8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퀴스나흐트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남습니다. 개성화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그것이 원로의 역할이고 그것이 불멸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낸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극복한 위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가 도달한 평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때 우리는 원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로 변환되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 이 변환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집단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이야기를 보편적 진리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을 무한한 의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원로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선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환될 뿐입니다. 물방울에서 바다로, 개인에서 전체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고 이것이 노년기의 궁극적 희망입니다.